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일주일 동안 멤버십 인상에 대한 공지사항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새롭게 인상된 가격대에 멤버십을 제공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오랜 기간 동안에 텔레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석들을 실시간대로 분석드렸는데 앞으로 꾸준히 질 좋은 분석을 공유드리기 위해서 인상을 하게 된 만큼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156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거시경제와 그 와중에도 옵션 연계 전략을 통해서 쇼피파이나 캐터필러 등의 기업들을 분석드렸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멤버십 분들께 질 좋은 분석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휴장입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장이 어떠한 형식으로 움직여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스케줄에 따라서 적어도 무엇을 기대해 볼 수 있는지 큰 틀에서 한번 분석을 이어나가 보고자 합니다. 여기 하얀색은 바로 콜 볼륨이고요. 파란색은 S&P 500의 흐름으로 콜 볼륨이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서 S&P 500의 주가 또한 이렇게 함께 올라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2012년 이후로 가장 높은 콜 볼륨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이고, 심지어 그 이전인 2000년 기준을 두고 바라봐도 콜 볼륨은 역사적 고점으로 최근 보여준 S&P 500의 주가 흐름은 콜옵션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콜옵션에 따라서 시장이 좌지우지되었던 큰 이유는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콜옵션 세력들의 buy the dip 때문인데, 이러한 흐름이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로우 프리미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implied volatility가 낮을수록 콜옵션을 매수하는 프리미엄이 저렴해지며, 그로 인해서 콜옵션 트레이더들은 꾸준히 buy the dip을 이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S&P 500의 50 델타 1 week option implied volatility는 이렇게 9.5%까지 떨어진 상태로 2021년 11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줄 정도로 굉장히 낮은 프리미엄의 콜옵션이 매수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S&P 500이 콜옵션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implied volatility가 낮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빅스의 옵션인데, 빅스의 옵션 현황을 보시면은 이렇게 16달러 아래를 기준으로 엄청난 풋옵션의 물량에 잡혀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풋옵션 물량으로 인해서 빅스가 올라가려고 해도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아래쪽에 머물러져 있게 됩니다. 빅스의 옵션 만기일은 참고로 이번 주 수요일로, 빅스 옵션 만기일 이전까지 16달러 아래에 이렇게 많은 물량의 풋이 있는지라 빅스가 올라가지 못하게 되고, 빅스가 낮으니 implied volatility가 낮고요. 콜옵션 매수에 필요로 되는 프리미엄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바로 그로 인해서 콜옵션의 볼륨은 이렇게 높아지고 주가는 함께 올라가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게 됩니다. 참고로 콜옵션이 올라감에 따라서 주식이 올라가는 이유는 콜옵션 세력들이 수익을 내려면은 콜옵션 세력들이 세팅해 놓은 주가 이상으로 올라가야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콜옵션 세력들은 먼저 저렴한 프리미엄을 지불하여 자신들의 포지션을 세팅해 둔 다음에 인위적으로 주식을 매수하여 세팅해 놓은 기준 이상으로 주가를 올려서 그 옵션을 통해서 바로 그날 수익 실현을 하는데, 이러한 세력들을 바로 Zero DT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멤버십 분들께 이미 많은 설명들을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서 충분한 공부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주가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올라간지를 바라보았으니 이제는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채권의 움직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신 이 데이터는 Fed Funds Rate로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에 따라서 채권들이 금리를 대상으로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나갈지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여기 초록 색깔은 연준의 FOMC 회의가 끝난 그 이후의 그래프이고요. 주황색은 6월 8일인 연준 FOMC 회의가 있기 전 그래프인데, FOMC 회의 때 분명 연준은 Fed Funds Rate 가이던스를 통해서 2023년 이내에 2번 정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시하였고요. 그에 따라서 채권 시장은 최종 금리를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꽤나 상향 조정을 했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주황색 그래프 대비해서 초록색 그래프가 상향 조정이 적어도 1차례 이상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최종 금리는 이렇게 5.5% 정도로 앞으로 연준이 최소 한 차례 이상은 금리 인상을 할 것임을 반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2년 국채금리는 앞으로의 금리 인상을 반영하듯이 쉬지 않고 올라가서 이제 4.7%를 찍었고요. 여기 4.7%를 뚫어준다면은 실리콘밸리 뱅크 은행이 일어나기 전의 5%대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10년 국채금리는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로 3.7% 정도를 갱신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yield 커브의 수치는 이렇게 가파르게 하락하여 한때 실리콘밸리 은행이 터지기 전의 yield 커브인 마이너스 96 bps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ield 커브가 실리콘밸리 은행이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는 경기 침체가 가까워졌다는 시장의 판단과 함께 2년 국채금리가 10년 국채금리 대비해서 가파르게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 사태와 함께 시장이 오히려 올라주었던 이유는 실업률이 3.3%대로 워낙 낮았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었고요. 그와 동시에 실리콘밸리 은행을 시작으로 해서 은행이 무너진다는 것은 크레딧 타이트닝의 전조현상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상시키지 않아도 인상에 맞먹는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조만간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때도 꾸준히 이렇게 은행의 예금이나 대출 현황 등의 데이터를 분석드리면서 조만간 은행 사태는 길게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을 드렸고, 다시 연준은 금리 인상에 집중을 하게 될 것이라고 텔레그램에 똑똑히 이렇게 분석을 드렸는데, 실제로 연준은 2023년에 금리 인상을 2차례 할 것이라는 등 분석에 부합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렇게 yield 커브가 다시 아래로 꺾인다는 것은 2년 국채금리가 이젠 반대로 10년 국채금리 대비해서 더 가파르게 오른다는 의미로 채권 시장은 경기 침체보다 다시 인플레이션으로 류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채권 분석에 이어서 달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달러의 흐름을 보시면은 102달러로 달러가 104달러를 찍고 다시 102달러의 초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로, 이것은 연준이 금리를 이번에 스킵하겠다고 선언을 하였고, 그 와중에 유럽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호키시한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여기 이 대목에서 바로 에너지 섹터가 나오는데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4%를 갱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40% 넘게 하락한 에너지의 하락률이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스킵한다고 하였고, 그 와중에 유럽은 강한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달러가 더더욱 약세로 전환되었죠. 원유를 거래함에 있어서 기준 통화는 바로 달러이고,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것은 다른 나라들은 더 적은 돈으로 많은 달러를 환전해서 원유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원유 수요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멤버십 분들 상으로 꾸준히 원유 펀더멘탈을 분석드리고 있는데요. 달러의 약세는 원유 수요 상승과 함께 유가의 상승에 불을 지필 것이라고 판단됨과 동시에 원유의 펀더멘탈은 여전히 견고한 상태입니다. 사우디의 원유 수출량은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로 7월달을 시작으로 해서 매일 1밀리언 배럴의 원유가 감산이 되면서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미 오펙 플러스에서도 전체적인 감산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로 사우디의 감산과 함께 7월달에 또한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또한 원유 감산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2023년 원유 수출량을 보시면은 이렇게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다른 해에 비해서 높은 생산량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증산보다는 감산이 낫겠습니다. 적어도 오늘날 기준으로는 달러의 약세는 이미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유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은 가운데 더더욱 불을 지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만큼 연준의 금리 인상 스킵은 인플레이션의 재점화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원유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만 시간이 늦은 관계로 더 이상의 공유는 힘들 것 같고요. 원유 펀더멘탈 및 매크로 관련해서 꾸준히 업데이트를 받고 싶으시다면은 텔레그램 또한 좋은 옵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 방향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